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하고 5월 28일이네요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울망졸망 꼭지 이제 무기 체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지금 해병대가 개발 중인 상륙 돌격 장갑차 2 KAAV2라는 게 있죠. 그게 알고 봤더니 한국판 터미네이터를 개발하는 부분이 포함이 돼 있더라.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게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무인이죠, 무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우리나라 정말 무섭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런 생각은 우리가 처음인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이제 뭐 해상, 육상, 뭐 수상 또는 이제 수중 해서 무인 체계들을 이제 고안해 내는 정도인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건너뛰어서 해병대가 상륙을 할 때 적진에 거기에 필요한 무인 전투 차량, 유명한 그 러시아의 터미네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러시아의 터미네이터보다 훨씬 강력한 무장을 갖추고 거기다가 무인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민일 있으면 볼 수 있을 것 같다.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이게 국방론편 299편에서 다뤘죠. 우리 이제 한국 정부 과제를 소개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그 해병대 상륙 장갑차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두 가지를. 그래서 이게 이제 초수평선 상륙 작전, 그게 대해서 지금 미국도 머리 아파하잖아요. 상대방들의 이제 대항 무기가 발달하니까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상륙 작전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측면이 커요. 즉, 사람이 상륙하기 전에, 해병 대원들이 직접 상륙하기 전에 무인 상륙 장갑차가 먼저 간다. 그 무인 장갑차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화력 지원형, 나머지 하나는 통로 개척형이다. 그렇게 지난번에 과제를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화력 지원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지금 나온 거죠. 다른 정부 과제를 통해서. 자, 이게 이제 상륙 동력 장갑차 2고, 이게 상당히 큰 겁니다. 큰 거고, 2036년까지 2조 1천억 원을 투입해서 한 300대 정도 생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보다는 앞당겨질 것 같고, 엔진도 이제 아마 우리 이제 K2 전차에 들어가는 1500마력짜리 엔진을 쓰는 것 같고, 이 컨셉은 미국이 이제 개발해서, 제시해서, 제품을 체계를 개발하다가 포기했죠.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이제 이어받아서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개선형으로. 그 자체도 놀라운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곱이죠, 제곱. 제곱이면 4배잖아요. 그래서 미국 해병대의 기준에서 보면은, 그들은 지금 이걸 포기하고, 우리 차륜형 장갑차 같은 것을 임시 이제 방편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럼 미 해병대 입장에서 이걸 만약 보게 된다면 한 4배 정도 놀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과제가 이겁니다. 2023년 4월부터 이제 되는 거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이게. 자, 핵심 기술 연구 개발 사업이고 산학연 주관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 제안 요청서 되어 있고, 프로그램명이 중요하죠. 고성능 다련장 개발 기술이에요. 자, 이거 제목만 보면은 천무에 개선형 개발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천무도 좀 됐고, 또 수출도 됐고, 또 해외 시장에서 또 미국 제품하고 경쟁도 하고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수출이 되기도 시작했고, 또 게다가 K9 자주포 부분에서 개량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거리가 길어지고, 또 길어진 사거리를 이제 상쇄하기 위해서 뭐 유도포탄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단가는 이 천무의 다연장 로켓보다는 훨씬 저렴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무 같은 경우는 사거리를 늘려야 되는 거죠. 정확도도 향상시키고. 그 정도 차원으로 이제 이해가 된다고 했는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봤더니 여기 해병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천무의 개량에서 해병대 터미네이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계가를 보면은 다른 제가 최근에 소개드렸던 연구개발 과제 대비 짧아요. 개발 기간이 36개월밖에 안 돼요. 자, 이거는 여기 필요한 기반 기술들이 다 되어 있다라는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뭐 장갑차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잘 가고 있다는 거죠. 5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하는 건데 아래에 다음과 같은 3개 세부 과제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다연장 유도 로켓 성능 향상. 성능 향상이라고 하면 이거예요. 사거리를 멀게 하고 더 길게 하고 정확도 향상시킨다. 그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왜 그런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탄두를 다양화한다. 라는 게 있고, 그것도 이제 타격력을 강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가 향상될 거니까 그 향상된 정확도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 정찰 자산들이 뭐 드론이나 위성이나 뭐 이렇게 중대급, 대대급, 연대급, 뭐 사단, 군단급, 뭐 공군에서 운용하는 이런 이제 뭐 되게 여러 층에 겹쳐서 정찰 드론들이 이제 확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더 촘촘하게 저게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에 적절한 탄두를 향상된 사거리와 정확도로서 바탕으로 타격한다. 이해가 돼요.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오늘의 관심사인 거죠. 상륙형, 잘 들어, 상륙형 다연장 발사대 체계 통합 기술 이렇게 돼 있어요. 상륙형 다연장 이게 뭐지? 제가 처음 들은 생각은 우리 이제 상륙함들이 있죠. 뭐 독도함이나 마라도함 내지는 상륙 지원함들. 그 2차 세계대전 때 상륙 지원함들 보면은 거기 로켓함 많이 탑재했었어요. 상륙 지원용으로.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상륙 장갑차용이에요. 상륙 장갑차용. 무인으로. 예, 예. 그래서 이게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 이게 26년까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반 기술들은 지금 됐고, 기초 기술들은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예, 다 확보가 됐고,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이게 사거리 늘리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간 고체 로켓 부분에서 많은 이제 기술 진보가 있었을 것이니까 그걸 적용하는 것이고, GPS나 정확도 향상하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다른 유도 무기 체계 개발하면서 그간 또 확보된 게 또 있을 거예요. 예. 자, 이제는 이제 미제를 뛰어넘겠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뚜렷이 보이는 거죠. 왜냐면 이미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폴란드 사례처럼. 그리고 다른 나라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예. 저 로켓이 핵심이거든요. 발사대는 얼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연구개발 필요성. 여기 보면은 이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뭘 하겠는고 하니 후방 날개 조종 형태로 변경을 한다. 이 기존의 것은 앞에 키나드라고 해서 탄두 앞부분에 조그만 날개들이 붙어 있었는데 그것을 큰 날개로 해서 우리 천궁처럼 저 뒤에 갖다 붙이겠다 이런 의미고, SBAS 위성 항법 장치를 장착할 예정이다. 그래서 정확도를 향상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좀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도 매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의미가 깊어요. 이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걸 시사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분야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제가 여러 나라 걸 보잖아요. 예. 보다도 지금 정보가 공개가 돼 있다. 이건 참 대단한 부분 같아요. 예. 그 다음, 자, 로켓은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안에 또 가는 동안 조정도 해야 되고, 그거 다 전기로 하는 거잖아요. 예. 일반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배터리는 수명이 한정돼 있어요. 우리 카메라나 어디에다가 건전지 넣어놓고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안에 엉망돼 있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지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탄의 보관 기간 동안, 예를 들면 10년이나 12년 동안 전지를 교체 안 해도 되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열 전지라는 게 이제 사용이 돼요. 열을 받으면 작동하기 시작하는, 수명은 훨씬 길고. 자, 사정거리가 길어지니까 그 열 전지 자체도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공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 조건이고, 예전에 이제 군 관련 연구개발 결과물들 전시하는 곳에 가보니까 활발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저거는. 열전지 같은 거는. 자, 볼게요. 여기서는 어떤 것을 개량을 하겠는지에 대해서 천무에 쓰는 탄이 여러 개인데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앞에 키나드를
뒤에 이제 꼬리 날개로 대체하겠다고 하면은 앞에 키나드가 있는 거는 근데 이제 239mm짜리 저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이마스도 마찬가지고 저게 가장 주력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주력 로켓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것을 뭐 탄두를 정확도를 높인다 내지는 사거리를 늘린다 했을 때 크기를 키우고자 하는 아마 욕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기존의 천무를 이미 수출도 했고 또는 미국 발사대에 혼용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크기는 유지하는 차원에서 할 거예요. 저 이거예요. 239mm짜리인데 저걸 이제 저 뒤에는 현재는 이제 중심 잡아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데 꼬리 날개가 저걸로 조정을 하겠다는 거고 사거리도 현재는 80km인데 훨씬 길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제가 이야기를 안 하지만 조금만 따져보면 이제 239mm짜리 로켓이다. 저게 현재 주력이다. 저 위에 130mm짜리는 무유도예요. 무유도. 예. 자,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있긴 했어요. 천무 로켓탄 사거리 3배 연장 추진, 덕티드 로켓을 활용하겠다. 200km 이상 사거리 확장 가능.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덕티드 로켓에 대해서 램젯이거든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로켓이 아니고 덕티드를 쓰게 되면은 산소를 바깥에서 대기를 빨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로켓 연료를 가지고도 훨씬 멀리 갈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단가가 올라가요. 단가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경이 더 큰 것들한테는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39mm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모품이거든요. 예. 또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을 때 여기에 덕티드 로켓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덕티드 로켓이 채용이 됐으면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그 부분이 분명히 연구 과제에 언급이 됐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존의 고체 로켓 그대로 가고 그것의 어떤 개량형을 쓰겠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이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처음 나온 단어 있었죠. 아까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부분.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이 정보를 찾고 보니까 유럽 쪽에서 이제 SBAS가 뭔지를 제가 찾았거든요. 그랬더니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이렇게 돼 있어요. SBAS. 이게 뭐냐면은 그 위성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 GPS나 이런 거 있죠. 글로나스나 뭐 저기 중국의 것도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의 위치를 보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정확하지만 군용으로 쓰기 위해서 적의 뭐 몇 미터 반경 안에 딱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용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최소한 3개 이상의 위성이 GPS 위성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성 항법할 때 지상의 위치를 확인을 해 주는데 그것이 오류가 조금씩 있죠. 우리도 운전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 가지고. 그래서 그 오류를 기존의 지상에 있는 다른 어떤 기지국에서 그 오류의 정도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요거 옆으로 1m, 옆으로 3m 움직여야지 정확한 위치인데 조금 오류가 있네. 요거를 한다는 거예요. SBAS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인공위성항법, 소위 GPS가 준 정보가 먼저 필요하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지상에 있는 기지국들에서 제가 그냥 쉽게 말해서 기지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 오류 정보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수정된 정보를 자기의 고정위성, 고정궤도 위성에다 보내는 거예요. 고정궤도라는 것은 돌긴 돌지만 우리가 도는 속도랑 똑같아서 항상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위성이에요. 그 정보로 수정 정보를 보내요. 그래서 그 위성에서 내 타격 체계한테 최신 업데이트된 정확한 정보를 보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게 SBAS예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향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천무2의 개량 탄두에는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우리는 현재 GPS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GP 위성을. 그래서 미국의 GPS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중국 것이든 뭐 러시아 것이든 유럽 것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군용으로 쓰려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다 암호화가 되어 있을 거니까.
자, 거기에서 미국이랑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다. 미국 걸 쓸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를 다 아우르죠. 뭐 그거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만. 자, 그런 부분에서 미국 합의가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정된 위성, 즉 정지 궤도 위성을 확보했다. 그거를 미국에 신설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향후 우리 스스로 GPS 시스템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일단 지역적으로 먼저, 전 세계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협력하겠다라는 서로의 합의가 지난번 정부에 있었어요. 자, 그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색다른 시야를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정지 궤도 위성은 우리 걸 것이다. 우리 요새 누리호 발사하고 그러잖아요. 한국형 표준 위성이 막 날아가잖아요. 항상 이야기하죠. 자연 환경 탐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만 군사적인 목적 항상 그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이거다. 몇 개일 수도 있고. 그 GPS 작업도 한국형 GPS, KGPS라고 그러죠. 그것도 작업이 시작됐을 수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걸로. 자, 그래서 같은 사이트에서 보면은 각국에서 가진 SBAS 시스템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다 군용으로 쓸 목적이 가장 크다고 봐야 돼요. 기존 것도 몇 미터로 다 맞는데 그거보다 더 정밀하게 맞추겠다는 거니까. 여기 보면 미국, 일본, 인도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중. 그 밑에 제가 빨간 거 표시하는 거 보이시죠? 사우스 코리아, 한국. 예, 개발 중. 이렇게 돼 있어요. 러시아도 개발 중. 나머지 다 개발 중이에요. 현재 이걸 확보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인도, 그리고 일본이에요. 이 말은 이미 준비가 됐거나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과제가 끝날 때까지, 그게 26년인가 27년인가 그렇죠? 그때까지 이게 확보될 거라는 거예요. 네, 엄청난 정보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디에 대해서 또 볼 수 없는 정보죠. 그래서 우리 누리호 막 쏘아 올릴 때 그 안에 어떤 위성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이 생겼죠. 뭐 기후 변화에 국한되지는 않겠죠. 네. 자, 여기 보면 그다음 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정밀도가 향상됐고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관측할 수 있는 힘이 훨씬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 타격 목표에 따라서 맞춤으로 탄두를 설정해서 보낼 수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 이제 오늘의 주제와 상관이 있는 부분이죠. 작전 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탄종.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까지는 보면은, 천문을 보면은 뒤에 포도를 이제 그 전문 차량이 와서 이렇게 바꾸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보면은 탄이 섞여 있는 걸 좀 본 적 없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다탄종을 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즉 이것은 전장에 나가서 쉽게 갈아 끼울 수가 없으니까 여러 용도로 다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탄을 소량으로 다 넣겠다는 거예요. 장갑차에다가. 네. 그래서 유무선 사격 통제 장치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왜냐? 그 상륙 장갑차는 무선이니까. 그 조종은 상륙 독도함이나 마라도함에서 하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개발과 함께 대중량 발사대다. 자, 이렇게 언뜻 생각하면은 다 탄종을 넣기 때문에 포도가 상당히 커지는구나. 그럼 기존 천무보다도 훨씬 큰 포드가 기존 천무에 장착되는 것보다 훨씬 큰 게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대중량 발사대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꾸로 이것을 상륙용 장갑차에 실는다 그러면 기존의 포드를 넣더라도 이 상륙용 장갑차한테는 버거울 수 있어요. 버거울 수가. 예. 그리고 뒤에도 제가 언급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고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존 천무보다. 저 근접전에서 쓰겠다는 거죠. 박격포처럼. 예. 자, 연구개발 필요성이 쭉쭉쭉 보면은 이제 무선으로 된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기존 상륙용 장갑차를 개발하는 것도 미국이 포기한 거를 개발하다가 실패한 거를 우리가 개발해서 성공하는 것 자체도 대단한 것인데, 새로운 컨셉을 우리가 실현해내는 것인데, 그걸 무인화해서 적진에 먼저 넣겠다는 거죠. 위험지역에. 소중한 해병대 병사들은 적진이 이 무인 차량들에 의해서 정리된 후에 안전이 확보된 후에 가겠다는 거죠. 그 말은 공중자산들도 처음에 공중자산들도 당연히 관여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무인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거기다가 그나마 유인이라고 하더라도 4세대 대전차 미사일, 즉 NLOS가 가능한
비가시선에서 날 숨긴 채 발사할 수 있는 천금 미사일 같은 게 갈 거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LE라고 해서 우리 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무인 로이터링 무인 자폭 무인기들이 좀 개발되고 있죠. 그런 것들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무인이에요. 그래서 적들은 우리 무인 체계하고 처음에 상대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세부과제 2가 이제, 자, 이것은, 혹시 만에 하나 이 과제를, 이걸 보시고 찾아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거는 제가, 순서와 상관없이 조금 필요한 것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 세부과제 2가 이거예요. 상륙형 다연장 발사대예요. 저게, 말씀드린 것처럼 상륙함에, 마라도함이나 뭐 독도함이 실는 게 아니고 장갑차에 실겠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대화력전 수행간 작전 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사체 포드죠. 한 개가 실릴 수도 있고 두 개가 실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앞에 제로가 들어가죠. 0으로. 그래서 0종 이상 탄종, 여러 가지 탄종을 섞어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다른 거죠. 장, 단, 사거리탄, 무유도탄, 고폭탄, 분산탄. 상륙을 했을 때 적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접진이죠. 상대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무장들을 다 넣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보급이 어려우니까 여기는. 후방에서 멀리 있는 걸 쏘는 게 아니거든요. 전형적인 포격전이 아니고 러시아의 터미네이터처럼 접근전을 하는 거예요. 접근전을.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탄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돼 있고, 그리고 예전 이제 과제를 보면은 이 무인 이제 화력 지원 상륙 장갑차죠. 거기에 주요 무장으로 언급한 게 천검이었어요. 천검. 완전히 말되죠. 저게 기갑 세력들 해안을 방어하고 있는 또 벙커 같은 것은 천검으로 공격하면 되죠. 여기에 더해서 다른 탄들도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보병이다. 아니면은 뭐 두꺼운 콘크리트로 방어되는 부분이다. 즉 지휘수다. 제법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왜냐? 우리 하늘에 떠 있는 무인 체계들한테서 일단 먼저 포격이 된 다음에 제압 사격이 된 다음에 접근 상륙할 때도 그런 무인 체계들이 도움을 줄 거거든요. 그죠? 무인 드론이 왔는데 무거운 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저기 상륙함에다가 요청을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세력들이 상륙을 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중단거리에서 포병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 해줘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도 가만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자료를 직접 찾아서 넣지는 않았지만 고각 발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발사대가 기존의 이제 천무 때보다 훨씬 더 고각으로 올라가야 된다. 하늘을 봐야 된다. 이것은 뭐랄까 그 사격 거리가 상당히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상륙전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네. 자, 그런 것들을 반영해야 된다. 이 포드를 장갑차에 실기 위해서는 천무처럼, 천무는 현재 이제 군단급 포병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걸 코앞에서 만날 일이 거의 없는 컨셉인데 이거는 안 그렇다. 상륙 장갑차에다가 천무에 무기를 장착하게 되면은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무기도 들어가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 이 터미네이터죠. 터미네이터 여러 가지 무기 가지고 있잖아요. 예. 뭐가 있죠? 터미네이터가 기존에 20mm, 30mm 기관포가 있고, 대전차 미사일이 있고, 또, 유탄 발사기가 있죠. 그 다음 7.62mm 기관총이 있고, 그것들이 각각 다르게 움직이죠. 이렇게. 예. 그거보다 훨씬 무섭다. 게다가 이런 무인이다. 두려움이 없다. 예, 이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소개드렸죠. 이것도 같이 시작했네요. 2023년 4월에 제안서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27년까지고 오늘 말씀드린 건 23년까지예요. 즉 차기 돌려 장갑차 유무인 원격 통제 체계를 완벽하게 하기 전에 1년 앞서서 이 오늘 말씀드리는 천무를 상륙 돌려 장갑차에 탑재하는 것은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순서는 맞죠. 그렇게 보면은. 자, 여기서 한번 참고할 만한 게 있어요. 이때 내용을 보면은 27년까지라고 되어 있죠. 예.
자, 이거 보면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꼼꼼하고 정밀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이 세상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예. 청금 개발한 게 작년 말이었죠. 그걸 이용해서 벌써 상륙 돌격 장갑차에다가 탑재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걸 또 무인화한다? 거기다가 천무에 들어가는 발사대를 장착을 해서 청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무장을 같이 넣는다. 다양한 표적에 활용할 수 있게. 이것이 지금 5, 6년 안에 다 되는 일이에요. 지금 맞죠? 청금이 작년에 아마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았던가 그럴 거예요. 작년 말에. 그게 그럼 22년 말이고 23년 초라고 할게요. 그럼 23, 24, 25, 26, 27 이렇게 다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필요한 뭐 요소 기술들, 원격 통제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다른 원격 무기 체계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이 다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애누리 없이, 하나도 손실 없이 서로의 그 상승 효과를 내면서 다 다음 무기 체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서방국 유럽이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계속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 이렇게 푹. 예. 자, 이 과제를 보면 이것도 한 475억, 이 두 과제 통해서 1000억 정도가 들어요. 그리고 장갑차 개발 사업 전체에 2조 1000억이었거든요. 거기에 이거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은 장갑차 자체를 개발하고 장갑차 자체를 한 300대 정도 확보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이거까지 두 개 합치면 2조 3천억이에요. 지금 우리가 F-35 추가로 많은데 도입한다면서 그 무리수 많이 두는 사업이죠. 제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거 4조 원이에요. 네. 아파치 도입이 유력해 보이는 대형 헬기 사업에 들어가는 돈도 약 4조 원이에요. 비실비실거리고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보잉한테 툭 던져준 비싸다 해서 주저주저 하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던 F-15 개량 사업, 그것도 4, 5조 원이에요. 그 돈을 우리한테 써보세요. 어떤 것이 나오는 건지. 네. 자, 이 과제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KAV2를 기반으로 해서 원격 통제기를 같이 개발하는 거예요. 원격 통제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유인형이 가기 전에 무인이 가서 먼저 교통정리 쫙 한다는 거죠. 두 가지를 개발한다. 화력 지원형, 통로 개척형이다. 화력 지원형이 오늘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에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때만 해도 청금이구나, 이 정도로 끝났어요. 왜냐, 그런 모델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미 한 걸음 뛰어넘어갔어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터미네이터다. 예. 상륙 돌격 장갑차에다가 천무에 발사대를 얹은 거다. 예? 그 발사대 중에 몇 개를 할애해서 청금 미사일을 넣을 거다. 여러 발 들어가겠죠. 그거는 뭐 120, 30mm 밖에 안 되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주력이 239mm짜리잖아요. 그럼 그게 뭐 한 두 개 정도, 네 발 들어갈 거예요. 그 한 통이면은. 어쨌거나 다양하게 넣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엄청나게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진지해요. 전략 기동군 해병대한테 그걸 안겨줄 거거든요. 그 해병대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북한만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예. 자, 그 다음 통로 개척형이라는 게 있었죠.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소개해드린 무기체계 중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추격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끌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주는 게 많았어요. 사실은 지금 딱 그게 넘어가는 그 단계에 우리가 딱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목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륙 장갑차만큼 그게 뚜렷한 거는 아직은 못 본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겠죠. 제가 모르는 것도 당연히 많을 테고. 이게 추격에서 선도. 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우리한테 돈보따리 싸들고 와서 사가지고 가야 돼요. 그거 지금 해병대는 어쩔 뻔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해병대가 세계 최강의 해병대가. 네. 다른 나라에서 다 관심 있어 할 거예요. 이거. 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제 이 뒤에 이거 형태가 어디 될지 몰라요. 그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저 포탑이 유지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저 뒤에 이게 상당히 큰 거예요. 지금 이것도. 네. 이 몇십 명 들어가니까 해병대가. 그리고 1500마력짜리 엔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에서도 한 1000마력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K9 정도가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올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예. 그러면 그 포드 안에다가 여러 미사일들이 들어간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외계인이 만든 건 무기 같은 인상을 줄 것 같아요. 웬만하면 포탑은 유지하려고 하겠죠. 저기 이제 탄도 내장형 포탑이고 크기도 작죠. 그래서 무인 포탑이니까. 자, 거기다 첨검 들어가고 정밀탄도 들어가고 무유도탄도 들어가고 무유도탄은 뭐냐? 대량의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화력을 어떤 특정 지역에다 쏟아부을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것이고, 콘크리트 오늘 나왔죠. 콘크리트용 대형, 콘크리트 벙커 대형 돌파하는 거죠. 이제 관통하는 거죠. 대인용.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인으로. 네. 자, 그리고 이제 통로 교측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런 그림들이 제시됐는데, 이거는 이제 현재 K200 장갑차를 개량형을 우리가 많이 남아 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병 사단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이제 미래 전장에 맞게 바꿔서 보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병대용이에요. 미클릭이라고 그러죠. 저게 지레지레 개척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짧은 로켓이죠. 발사를 퓨 하면 한 100m, 한 200m 이렇게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이제 줄줄이 비엔나처럼 폭약이 이제 따라가죠. 매달려서. 그래서 이제 그걸 폭발시켜서 통로를 개척하는 건데, 지금 이제 상륙용 장갑차에도 이런 식의 모듈, 즉 K200 파생형을 위해서 개발된 것을 적용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우리 해병대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륙용 장갑차, 상륙 돌격 장갑차,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데 그걸 무인으로 만든다 그래서 그것도 전례가 없던 건데, 그거를 터미네이터화 시킨다. 그래서 천무에 있는 다연장 기술을 접목시켜서 다양한 탄도를 넣는다. 청검, 대전차 미사일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상상력이 한계까지 올라간 거죠. 상상도 가능할까? 그 정도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실현까지 한다. 3, 4년의 기간 내에. 예. 자, 그런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